안녕하세요. 항공드론 과학기술자를 위한 모빌리티 입문교양 5번째 강의 모빌리티 윤리를 시작하겠습니다. 항공드론 모빌리티와 테크놀로지의 윤리적 차원을 자율주행차와 기후변화를 사례로 고찰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영상 자율주행차의 윤리를 통해 모빌리티와 윤리가 얼마나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율주행차의 윤리. 모빌리티 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윤리적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미래 모빌리티 기술의 핵심인 자율주행 기술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22년 정부는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까지 완전 자율주행 버스와 택시를 출시하고 2027년까지는 완전 자율주행 승용차를 출시하겠다는 목표를 담았습니다. 2035년 완전 자율주행이 대중화되면 도로 혼잡도가 완화되어 이동 시간이 줄고 교통사고 사망자도 크게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는 이처럼 편리한 기술이지만 아직은 안전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불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8년 우버는 자율주행차 테스트 도중 자전거를 끌고 보행 중인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여 사망사고를 냈습니다. 자율주행차 첫 사망사고였습니다. 같은 해 구글 웨이모의 자율주행차도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같은 해 테슬라 모델 S 차량도 정차돼 있던 소방차 후미를 들이받고 사망사고를 냈습니다. 이처럼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낼 경우에는 까다로운 윤리적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중 하나가 자율주행차가 이른바 트롤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트롤리 문제는 윤리학에서 유명한 사고 실험입니다. 1967년 영국 철학자 필립 퍼풋이 제시한 이 문제는 반세기가 넘도록 수많은 윤리적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트롤리, 즉 전차가 운행 중에 이상이 생겨 제어 불능 상태가 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대로 두면 선로에 묶여있는 5명이 치여 죽고 맙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당신이 선로 궤도를 바꾸는 전철기 옆에 서 있습니다. 전철기를 돌리면 전차를 다른 선로로 보내어 이 5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른 선로에 묶여있는 한 사람이 치여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때 윤리적 관점에서 당신은 전철기를 돌리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 철학자나 일반인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보면 대부분 5명을 살리는 쪽을 택합니다. 한 사람의 생명보다는 5사람의 생명이 귀하다는 일종의 공리주의적 직관 때문입니다. 이러한 직관이 내 손으로 전철기를 돌려 한 사람을 죽게 만드는 일에 대한 반감보다 큰 것입니다. 이 문제를 자율주행차에 대입해볼까요? 트롤리 딜레마는 자율주행차를 프로그래밍하는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됩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자율주행차의 행동은 운전자가 아니라 미리 프로그래밍된 알고리즘이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자, 앞쪽에는 길을 건너고 있는 많은 시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주행차의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서 멈출 수 없게 되었고 자동차가 그대로 달릴 경우 5명의 보행자가 사망합니다. 하지만 핸들을 꺾을 경우에는 1명만 사망합니다. 이런 경우 자율주행차의 알고리즘은 어떻게 작동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야 할까요? 설문조사를 해보면 응답자 대부분이 자율주행차가 핸들을 꺾도록 프로그래밍 되어야 한다고 답변합니다. 행복은 극대화하고 고통은 최소화라는 공리주의적 윤리 원칙에 충실한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자율주행차에 4명의 탑승자가 타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의 알고리즘이 핸들을 그대로 유지하면 앞쪽에 있는 보행자 5명이 죽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알고리즘이 핸들을 틀어서 경로를 변경하면 앞쪽의 보행자들은 살지만 탑승자 4명이 죽습니다. 이 경우에 자율주행차는 과연 어떤 알고리즘으로 프로그래밍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2015년의 어느 연구에 따르면 76%의 응답자가
핸들을 꺾도록 프로그래밍하는 것이 맞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러한 답변 역시 탑승자 4사람이 죽더라도 보행자 5사람을 살리는 게 더 윤리적이라는 공리주의적인 답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자율주행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라면 탑승자인 자신이 죽도록 프로그래밍된 이런 자동차를 구입하겠습니까? 이 연구에서 자율주행차가 보행자들을 살리도록 프로그래밍 되는 것이 옳다고 답변한 응답자들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프로그래밍된 자율주행차를 사겠는가라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50%의 응답자가 절대 사지 않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것은 딜레마입니다. 자신이 윤리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알고리즘이 적용된 자율주행차를 사지는 않겠다는 일종의 모순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율주행차 생산자는 과연 이런 알고리즘이 적용된 차량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을까요? 이처럼 자율주행차의 알고리즘을 윤리적으로 설계하는 문제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저 설문조사로 해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기업이나 개발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국회나 정부가 법과 제도로 정해버린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자율주행차의 트롤리 딜레마에서 드러나듯이 모빌리티 기술을 둘러싸고 새로운 윤리적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고 이로부터 새로운 법률적이고 정치적인 문제들이 파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관련 주체가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깊이 숙의하여 합의하고 실천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윤리학에서 유명한 문제인 이른바 트롤리 문제를 통해 자율주행차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트롤리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트롤리 문제는 윤리학에서 가정하는 사고 실험의 하나입니다. 사고 실험이란 실제로 실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상상하면서 진행하는 실험으로서 철학 등의 학문에서 자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트롤리 문제라는 사고 실험은 영국의 철학자 필리파 푸시 1967년 제기한 이래로 철학, 심리학, 사회학, 인지과학 등의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변주되어 왔습니다. 처음에는 트롤리가 탄광에서 사용하는 수레를 의미했지만 최근에는 주로 전차 같은 것으로 이야기됩니다. 이 사고 실험에서는 브레이크가 고장나 정지할 수 없는 트롤리가 소수 또는 다수의 사람을 희생시킬 수밖에 없을 경우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결론적으로는 트롤리 문제의 논점은 소수를 위해 다수가 희생하는 것에 대해 혹은 다수를 위해 소수가 희생하는 것에 대해 윤리학의 관점에서 올바른 선택을 내릴 수 있는가입니다. 최초의 사고 실험에서는 이렇게 상황이 설정됩니다. 트롤리는 선로를 따라 달려오고 있고 선로에는 5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선로 밖에 서 있고 5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는 전철기, 즉 선로 전환기를 당기면 되지만 그렇게 되면 다른 선로에 있는 다른 한 사람이 죽게 됩니다. 선로 전환기를 당기는 행위는 도덕적으로 허용 가능할까요? 이에 대해서 2007년에 5,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응답자의 89%가 찬성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즉, 선로 전환기를 당겨서 5사람 대신에 한 사람이 죽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윤리학에서는 이런 결과를 우리 심성이 기본적으로 공리주의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공리주의 윤리학은 최대의 행복을 가져오거나 최소의 고통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는 것이 곧 도덕적 행위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이런 윤리학에 따른다면 5사람이 죽는 것보다는 한 사람이 죽는 것이 최소의 고통을 가져오므로 선로 전환기를 당기는 행위는 도덕적 행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사고 실험을 조금 다르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트롤리는 선로를 따라 달려오고 있고 선로에는 5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은 선로 밖에 서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앞서의 상황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당신 앞에 선로 전환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뚱뚱하고 무거운 사람이 한 명 서 있습니다. 5사람을 구하는 유일한 방법은 옆에 서 있는 그 사람을 선로 위로 밀쳐서 그 무게로 트롤리를 멈추게 하는 것인데, 이 경우 트롤리는 멈추게 되지만 그 사람은 죽게 됩니다. 이는 도덕적으로 허용 가능할까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 상황은 앞선 상황과 기본적인 구조는 동일합니다. 두 상황 모두 한 사람의 죽음과 5사람의 죽음 중에서 자신이 선택할 수 있다면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다만 이러한 선택이 선로 전환기를 당기는 것인가 옆 사람을 미는 것인가의 차이가 있을 따름입니다. 앞서 말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도 물었는데 그 결과는 놀랍습니다. 앞선 상황에서는 89%가 찬성을 선택했었는데 이번 상황에서는 11%만 찬성을 선택했습니다. 두 상황의 기본 구조가 동일하다면 앞의 상황에서 공리주의적 사고를 통해 찬성을 택한 사람은 뒤의 상황에서도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리주의적 사고를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예외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밀어야 하는 경우 우리가 그 사람을 직접 살해한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살인을 하면 안 된다는 절대적 명제를 어기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공리주의보다는 의무론에 가깝습니다. 의무론은 아무리 최대 행복을 가져오더라도 하면 안 되는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트롤리 문제가 지니는 복잡한 측면을 길게 설명한 이유는 자율주행차를 비롯하여 과학기술의 윤리적 문제가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율주행은 미래 모빌리티 기술의 핵심적 요소입니다. 그런데 자율주행에 이런 딜레마가 숨어 있다면 미래 모빌리티 기술 전체에 대해서도 이런 고민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현재 윤리학이나 법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여 모빌리티 기술을 보다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빌리티 기술의 안전성과 윤리성의 문제는 특히 기후변화와 관련해 두드러집니다. 다음에는 기후변화와 모빌리티라는 영상을 보고 이 문제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기후변화와 모빌리티.
코로나19라는 어마어마한 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우리는 이 위기가 언제 끝날지 예견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팬데믹은 이후 우리에게 닥칠 다른 위기에 비하면 오히려 작은 위기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우리에게 닥칠 더 큰 위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기후변화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과학이론가 브리노 라투르는 팬데믹은 기후변화의 예행연습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기후변화와 모빌리티는 깊은 연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나요?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기후변화와 모빌리티의 연관성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밥상에는 세네갈의 갈치나 노르웨이의 고등어가 올라오고 미국의 소고기와 스페인의 돼지고기가 올라옵니다. 푸드 마일리지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푸드 마일리지는 식품이 생산지에서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기까지 이동하는 거리를 뜻합니다. 먹거리 운송에 화석 연료를 사용하고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푸드 마일리지가 높다는 말은 기후변화를 일으키기 쉽다는 말입니다. 물건만 많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지요. 근대 이후 사람들은 더욱 자주, 더욱 빠르게, 더욱 멀리 이동해 왔습니다. 현재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3분의 1이 바로 교통 부분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은 교통수단은 단연 항공기입니다. 우리가 유럽이나 미국으로 항공여행을 한 번 왕복할 때마다 1인당 약 1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됩니다. 대한민국의 연간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018년 기준 12.89톤이므로 장기간 비행 한 번이 약 한 달치를 배출하는 셈입니다. 이처럼 사람과 사물의 모빌리티는 기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의 모빌리티는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 여기에서는 영국의 사회학자 존 어리의 전망을 소개할까 합니다. 20세기 초부터 지금까지 모빌리티를 지배하는 것은 역시 자동차입니다. 따라서 어리는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모빌리티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리는 이것을 포스트카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어리의 분석에서 흥미로운 것은 포스트카의 미래에 갈림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리의 표현에 따르면 하나의 길에서는 지방 군벌이 날뛸 것이고 다른 하나의 길에서는 디지털 파놉티콘이 등장할 것입니다. 이제 설명하겠지만 이 둘 다 바람직한 미래가 아니므로 우리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습니다. 우선 지방 군벌이 날뛰는 미래는 전 세계적으로 모빌리티가 붕괴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석유 전쟁과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전 세계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이동과 통신 연결 다수가 상당 부분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 지방 간의 분리가 심해집니다. 그리고 각 지역은 군사력을 보유한 세력이 지배합니다. 광범위한 홍수, 극단적 기후 사태, 석유나 가스의 장거리 파이프라인 붕괴로 인하여 이러한 군벌이 지배하는 각 지방은 특히 물, 석유, 가스에 접근을 놓고 다툴 것입니다. 따라서 삶의 수준은 곤두박질치고 모빌리티는 지역화됩니다. 모빌리티와 무기를 지배하는 지방 군벌이 날뛰면서 국가의 통치는 상대적으로 약화됩니다. 아주 부유한 일부 사람들만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어리는 이것을 홉스적인 미래라고 부릅니다. 근대 초기 정치 철학자 토마스 홉스가 자연 상태에서는 인간은 이리와 같아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벌어진다고 말했는데 지방 군벌이 지배하는 미래는 이와 같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미래가 아니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빌리티 인프라가 대부분 붕괴하고 희소한 자원을 둘러싸고 전면전과 국지전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려면 말이죠. 어리는 바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다른 미래상을 제시하지만
그것도 암담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디지털 파놉티콘입니다. 파놉티콘이란 그리스어로 모두를 뜻하는 판과 보다를 뜻하는 옵티콘을 합성한 단어로 한눈에 모든 것을 본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영국의 철학자 제러미 벤담이 제안한 과목으로서 소수의 감시자가 모든 수용자를 한눈에 감시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파놉티콘은 벤담이 제안한 감옥 구조뿐 아니라 현대사회에서 모든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시스템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린은 왜 기후변화로 지방군벌이 날뛰는 세계에서 벗어나려 하면 디지털 파놉티콘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견할까요? 지구기온의 상승 속도를 늦추고 나아가 이 추세를 역전시키려면 중차대한 전환이 하루빨리 일어나야 합니다. 어린은 아주 강력한 시스템이 있어야 지구적 기후변화로 치닫는 추세를 상쇄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자동차 모빌리티를 길들이려면 자동차들을 거대한 시스템으로 통합시켜서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일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지구적 수준에서는 전 지구를 감시하고 지도화하는 통합 디지털 자동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런 디지털 파놉티콘에 포함될 것들은 가령 이런 것들입니다. 지능형 인프라의 일부인 위성 추적과 모든 곳의 CCTV, 데이터 마이닝 소프트웨어, 도시 지역의 생체 보안 시스템 적용,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로의 자아의 분산, 개인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삶의 요소 대부분을 통합하는 보편적 데이터베이스와 공간의 표준화, 환경의 디지털 처리 내장, 점점 지능적으로 작동하며 이동하는 차량 내 센서 설치, 몇십 년 이내에 무선 주파수 식별기술 삽입을 통해 물체와 사람의 위치를 부단히 추적하는 제반 테크놀로지, 도로 공간 할당을 위한 자동화 소프트웨어 시스템, 차량의 경로, 요금, 접근, 속도를 결정할 지능형 코드 공간 개발, 차량의 자율주행을 위한 센서와 프로세서, 개인의 탄소 허용량 및 탄소 지출을 추적하고 조회할 가능성 등이 그것입니다. 어린은 이것을 오웰적인 미래라고 부릅니다. 조지 오웰의 디스토피아 소설 1984처럼 모든 사람의 모든 행동이 심지어 모든 생각이 빅브라더에게 감시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은 기후변화의 결과로 지방군벌의 시대와 디지털 파놉티콘의 시대 중 양자택이라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의 여지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만일 그렇다면 실로 암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코로나19로 모빌리티는 커다란 타격을 입었습니다. 항공기 탑승객의 숫자는 반세기 이상 후퇴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 팬데믹은 기후변화의 예행 연습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팬데믹으로 인한 모빌리티의 후퇴도 기후변화로 인한 모빌리티의 후퇴의 예행 연습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홉스적 미래와 오웰적 미래 사이의 양자택일이라는 어리의 예견은 어쩌면 다소 과장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지 않는다면 정말로 큰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미래를 예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미래를 만드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미래가 실현될 것인가는 어떤 미래를 원하는가에 달려있고 어떤 미래를 원하는가는 어떤 미래가 바람직한가에 토대를 둬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리의 예견 중에서 어떤 미래가 실현될 것인지 이 진퇴양난에서 빠져나가는 다른 길은 없을지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바람직한 미래가 무엇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기후변화를 이야기하면서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이 기후변화의 예행연습이라는 브리노 라투르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후변화와 모빌리티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기후변화의 예행 연습인 코로나19와 모빌리티 관계를 짚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지구적으로 사람과 물건의 이동은 점점 빠르고 큰 규모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동의 가속화야말로 세계적 팬데믹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바이러스가 이동하는 사람과 물건에 묻어서 국경을 넘나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은 생물학적이고 의학적인 사건인 동시에 사회적이고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전문가들에 따르면 코로나19의 확산 속도는 2002년과 2023년의 사스의 20배에서 30배에 달했습니다. 이는 근 20년 동안 중국의 교통 인프라인 철도, 고속철도, 고속도로, 항공망의 급속한 발달이 원인이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가 확산된 시기와 중국의 대명절 춘절이 맞물려 인구의 대이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100만의 우한 인구 중 약 500만 명이 국내외로 이동한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미국과 홍콩 연구팀에 따르면 이동량 증가가 광범위한 전염병 증폭을 이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연구팀은 2020년 1월 1일부터 1월 24일까지 우한에서 타 지역으로 간 인구를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우한에서 타 지역으로 넘어간 휴대전화가 1100만 개 이상으로 분석되었고 중국 내 타 지역 296개로 우한 사람들이 이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우한에서 유입된 사람 수와 해당 지역의 누적 감염 수가 높은 상관관계에 있었다면서 시간이 갈수록 이런 상관관계의 경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연구팀은 사람들의 이동량이 코로나19의 확산을 결정한다 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최근에는 글로벌 인구 이동 확산에 따라 감염병의 경로가 국경을 넘나들며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병 관리 체계에서 국경과 인구 이동에 대한 관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사람의 이동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등은 모두 인수 공통 감염병입니다. 이런 감염병이 증가하는 가장 유력한 이유는 인간과 동물의 접촉이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결과입니다. 즉, 인간과 동물이 서로의 서식지의 경계를 넘나들며 이동하면서 바이러스의 모빌리티도 강화되는 것입니다. 팬데믹이 미래의 기후변화를 내다보게 해주는 예행 연습이라면 기후변화와 모빌리티 관계도 팬데믹과 모빌리티 관계와 비슷한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음식을 비롯한 수많은 물건들 그리고 사람들의 이동은 세계화와 더불어 급증하였고 매우 빨라졌습니다. 이러한 교통과 물류는 온실가스 배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특히 현대의 모빌리티 시스템을 지배하는 자동차 모빌리티가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소개하는 존 어리의 미래 전망은 흥미롭습니다. 존 어리는 자동차 모빌리티와 이로 인한 기후변화로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놓여 있다고 말합니다. 그중 하나는
자원과 에너지를 지배하는 지역 군벌들이 날뛰는 전망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하여 모빌리티는 제한되고 나아가 붕괴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빌리티는 일부 권력자의 특권으로 전락합니다. 이러한 암울한 미래를 막고자 한다면 우리는 부득이하게 예방적으로 모빌리티를 제한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방 군벌이 날뛰는 미래는 예방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납니다. 바로 모든 사람을 디지털을 통해 철저히 감시하는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른바 디지털 판옵티콘입니다. 코로나19가 지나간 지금 올드 노멀이 귀환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명백하게 보이는 기후변화와 모빌리티 관계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는 모빌리티 기술을 연구하는 모든 사람이 깊이 고민해야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